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사회경민입니다. 어, 6월 23일, 네, 오전 10시 한 29초가 지나고 있네요. 네. 요즘 저답지 않게 정시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는 여름 날씨로 좀 완전 바뀌어버렸고, 비도 좀 계속, 예보들이 있어가지고요. 예. 장마가 이렇게 예전처럼 며칠 지속되는 게 아니라 좀 왔다 갔다 비가 오다 말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도도 높다 보니 날도 덥고 습도도 높으면은 불쾌지수도 올라가죠. 그래도 한 주의 시작, 예, 뭔가 이렇게 활기차게, 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인사를 밝게 하고 있지만, 마음은 좀 무겁습니다. 네. 물론 오늘 주제가 이제 이상동기 범죄, 네, 이유를 알 수 없는 범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도 있지만, 이제 저도 이제 어제 제가 하루 종일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방송 일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늦게 이제 뉴스를 봤는데 이란이 이제 미군이 이제 이란을 공격했죠. 공격했고 이란에서는 뭐 보복 얘기나 또 뭐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겠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아마 당분간은 전 세계가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실제 지금 주식 시장 열린 것도 보니까 1% 정도가 빠져 있는데 경과를 좀 보기는 해야겠죠. 네, 유인님이 적어주셨듯이 미국이 벙커버스터라는 지하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사용을 했고, 저게 참 이 상황이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핵시설을 타격을 한 거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핵 방사능 오염도 무시 못할 거고 이란이 또 어떤 식으로 또 저거를 보복을 할지가 되면은 결국 또 강대강식으로 맞붙게 되는 게 아닐까 염려가 되죠. 개인적으로 사실 요즘 제가 뭘 보고 있냐 하면 제가 애니메이션을 좀 이렇게 좋아하는 편인데 에, 몰아놨다가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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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못 보던 애니메이션이 이제 진격의 거인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그거를 뭐 몇 년 전부터 봐야지라고 하고 있었다가는 이제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지난주부터죠. 지난주부터 쭉 보고 있는데 참 현실 지금 정세랑 너무 유사한 측면이 많아서 예, 많아서 보면서 인간이랑 그리고 사회란 예, 그리고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나 잔혹한 일들이 반복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그 함익병 선생님 비욘디에서 하시는 주제가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역사학자 분이랑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볼 생각이어서 그것도 같이 좀 뭐랄까요? 전쟁의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뭐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긴 좀 그렇지만 예, 또 같이 봐주시면 또 여러 가지 예, 지금의 정세를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런 전쟁들을 우리들이 좀 막으면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뭐 성찰 같은 것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영록님께서 제일 먼저 인사해 주셨고요. 김싱아 PD님, 김준헌 감독님까지 같이 저희 제작진도 인사를 까지 포함해서 인사해 주셨고, 윤희님 인사해 주셨고요. 임문경님, 네, 아침부터 덥지만 우리 쌤 뵈니 시원해지려 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파팅!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산토리님께서는 우리 딸도 중3 딸도 진격의 거인 본다고 하는데 진격의 거인이 이게 19금이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진격의 거인은 그 TV에서 아마 케이블 TV에서 했던 진격의 거인판을 지금 그대로 넷플릭스나 아마 OTT에 담고 있어서 좀 잔혹한 장면들은 빼놨고요. 그리고 좀 뭐 모자이크 처리돼 있는 장면들도 있어서 19금으로 되어 있지만 뭐 저는 그렇게 위험한 그러니까 안 좋은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본다 그러는데 그걸 또 어떻게 막겠어요.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이든 드라마든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계속 보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것저것 좀 느끼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이 있다면 또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초반에 약간 주제가 무겁게 흘러가기는 하는데 그 초반만 살짝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되게 네 뭔가 이렇게 밤을 새서라도 보자면 볼 수 있는 예.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그래도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 이야기도 좀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산토리니 19 금인지 몰랐다고 하는데 저 이거 따님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청소년이 저는 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뭐 이렇게 야한 장면이 나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자꾸 이렇게 징계의 거인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을 잡아먹잖아요. 예. 거기 내용이 그렇거든요. 기본적인 설정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잔혹한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모자이크 처리 좀 돼 있고 진짜 잔혹한 것들은 빼놨더라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이상동기 범죄 이제 예전에는 묻지마 범죄라고 불렸던 부분들이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어 뭐 제가 이 주제를 들고 온 이유는 혹시 보신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관련된 방송이 있었고 거기 인터뷰를 제가 하기도 하면서 이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걸 한번 쪼끔 더 고민을 해 보긴 했거든요. 예전에도 사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어떤 정신과적인 배경 같은 것들을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좀 생각을 하게 돼서 어 이 비욘디 이 방송에 좀 주제로 삼아 봤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상동기 범죄가 왜 늘어나고 있느냐. 실제 이상동기 범죄는 통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 거기에 동반해서 어떤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조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처해야 할지죠. 막상 이제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라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만 지금 있는 건 아니죠. 예. 전 세계적으로도 있고 특히 뭐 우리나라는 묻지마 범죄가 대부분 뭐 칼과 같은 흉기로 이루어진다면 뭐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간간이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몇 개월에 한 번씩 총기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예. 무차별 총격 사건들이 일어나서 그런 걸 생각하면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상동기 범죄죠. 묻지마 범죄니까요. 그러니까 즉 이상동기 범죄라고 할 때 이거의 정의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인데 어 대부분의 경우는 이상동기 범죄가 내가 일면식이 없는 내가 모르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원한도 있지 않은 상황의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그냥 랜덤식으로 옆에 있으니까 그냥 흉기로 공격한다는 게 대표적인 이제 이상동기 범죄의 정의일 거고요. 근데 요즘은 거기서 좀 더 확장이 돼서 일면식이 있다 하더라도 범행의 동기나 원인을 이해하기 어렵다. 예. 그런 경우에도 지금 이상동기 범죄의 영역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왔지만 중국 조선족이 조선족 동포 형제를 죽이고 본인이 본인이 사는 집주인과 그리고 편의점 주인을 공격한 사건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아는 사이고 친한 사이고 밥도 같이 먹고 뭐 자주 술도 좀 마시고 뭐 이랬던 사이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돌변해 가지고는 뭐 "내 돈을 빌려가 놓고서는 갚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뭐 정말 사이코패스다라는 식으로 해서 살인을 저질렀고 그 사진을 저지르는 과정도 뭐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차별적인 살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에서는 이상동기 범죄의 영역으로 바라봤던 거죠. 결국 이상동기 범죄라는 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즉
우리 일반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쨌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던 도중에 그리고 길거리를 다니다가 그리고 혹은 뭐 백화점과 같은 공공장소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있을 때 어느 순간 내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어 '돌변해서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뭐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도 부모님이 다 뭐 하다못해 앞에 마트를 가거나 편의점을 갈 때도 혼자 보내는 걸 불안해하는 시대죠. 예전에는 그냥 뭐 제가 어렸을 때는 훨씬 더 어렸을 때도 막 다니고 저는 초등학교도 좀 집에서 쪼끔 떨어져 있는 데여서 시내버스 타고 시내버스 타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막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가 "아유 이렇게 험한 세상에 너 그렇게 집 밖에서 너 혼자 뭐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런 게 염려가 된다." 이런 얘기 한 번도 하신 적 없죠. 물론 그러다가 뭐 중간에 뭐 깡패한테 걸려 가지고 돈도 좀 뺏기고 뭐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뭐 심각한 사건이 생길 거라고 이 염두를 해 놓고 살지는 않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집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 때도 어 부모님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순간 우리 사회가 음 일반적인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성을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전성을 불신하는 듯한 느낌마저 있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돌변해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대처해 줄 어른이 반드시 필요할 거다라고 우리들이 잠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죠. 예전에 코로나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잠재적인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보균자 '나한테 언제 코로나를 옮길지 몰라.'라는 그 불안을 사람으로 하여금 가지게 만들었고 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일상적인 뭐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닐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혹은 즐길 수 있는 어떤 축제 장소에 과도한 사람들이 몰리면서 순간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지도 몰라.'라는 거를 염려하게 만들죠, 사람들로 하여금.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불안을 사람으로 하여금 만들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이상동기 범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언제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지 몰라에 대한 사회에 대한 불안을 자극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주제가 물론 제가 오늘 이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콘텐츠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주제가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화돼서 뽑히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염려가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극히 발생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 대한 걸 우리가 미디어에 자꾸 노출이 되면서 '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왜곡된 인식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상동기 범죄의 제목 기사 제목을 그런 식으로 뽑아냈을 때 이게 조회수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 기사를 클릭하게 되면서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이 사회적인 인식을 왜곡적으로 바꾼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 보도에 대한 부분에서도 쪼끔 준칙이라 그러잖아요. 보도 제목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도 기자분들이 이게 너무 자극적으로 뽑히는 게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상동기 범죄가 왜 생기는가? 왜 증가하는가? 그리고 실제로 증가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걸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을 지난번에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촬영을 할 때도 PD님이 "이상동기 범죄가 당연히 정신질환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가정해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예. 그리고 다른 방송할 때도 다른 방송에서 제가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경찰분이셨거든요. 예. 경찰분이셨는데 이상동기 범죄는 당연히 정신질환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범죄죠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아니다. 그렇지 않다. 예. 이상동기 범죄에서 중증 정신질환 즉 뭐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나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는 이상동기 범죄 중에 일부분일 뿐이지 다수가 아니다. 대부분은 결코 아니고 그 영역 역시도 적은 영역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 가능성은 일반 범죄율보다 낮습니다. 일반 범죄율보다 낮습니다. 일반 인구에서의 범죄율보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정신질환자들이 벌이는 어떤 뭐 진짜 무차별적인 살인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정신질환자를 준범죄자 취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퍼센티지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통계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좀 이렇게 자료를 더 가져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상당 부분의 이상동기 범죄는 오히려 이제 사이코패스 영역에서 반사회성 영역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분노를 사회의 불특정 다수에게 푸는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망상이나 이런 게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 분석을 하게 되면 사이코패스는 나온다 하더라도 물론 그 안에 이제 사회에 대한 왜곡된 분노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망상처럼 표현되어 있는 건 있어도 조현병 진단이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이 이상동기 범죄를 정신질환자의 문제로 가져가지 말아야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설령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상동기 범죄로 연결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정신질환이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돼 있어야 됩니다. 관리가 안 된 채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어야 하고 즉 그 이야기는 그 이상동기 범죄를 일으킬 정도의 왜곡된 망상이나 어떤 반사회성적인 폭력이 괜찮던 사람이 갑자기 팡 하고 튀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병이기 때문에 방치된 채로 점점 증상이 심해지면서 대부분 피해 망상이거든요. 본인이 공격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왜곡된 망상이 더 극단적인 형태로 왜곡되면서 이제는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공격을 해야 돼라는 정말 극단적인 망상까지 커져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느 순간 펑 하고 터지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주변에 우리 사회 안전망에서 가족이든 주변의 어떤 사람 같이 이웃이든 그 사회의 영역 내에서 이 사람이 지금 정신병적인 증상이 상당히 악화돼 있고 위험한 짓을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사인들이 나타납니다. 그걸 개입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비교적 뭐 직장도 다니던 혹은 멀쩡하게 지내던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야 있었겠지만 그게 이렇게 대인 관계에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어느 순간 진짜 불특정 다수한테 팡 하고 튀어버리는 사이코패스적인 측면에서의 이상동기 범죄는 일반적인 중증 정신질환이랑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 이런 이유를 알 수 없는 범죄를 정신질환자의 영역으로 자꾸 연결 지으려고 하는 거는 조심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정신질환자의 영역으로 갈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나 우리 가족이나 정신질환이라는 거 자체가 아주 소수의 일부 어떤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나 어떤
어떤 환경에 어떤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만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상동기 범죄를 자꾸 정신질환자의 영역으로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회로 하여금 정신질환에 대한 왜곡된 인식, 낙인을 찍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걸 좀 경계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근데 이제 기사나 그것이 알고 싶다나 여러 가지 사건 관련된 방송들을 보면 이상동기 범죄가 생겼을 때 일단은 심리 분석을 하죠. 네. 심리 분석을 해서 어떤 정신과 진단들이 막 붙습니다. 그러면은 "이상동기 범죄는 대부분 어떤 진단이 붙던데요?"라고 했을 때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이상동기 범죄 사이코패스들이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르면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이제 경찰에 체포가 되고 수사랑 조사를 받게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본인의 범행을 일정 부분 다른 걸로 핑계 삼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정신질환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럽니다. 대부분의 이 사이코패스 반사회성 성격의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반사회성 성격이나 사이코패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본인이 잠을 못 자기 때문이든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진료를 받으면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 심한 경우에는 조현병 진단을 붙여 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실제로 조현병이 주된 질환이 아니라 반사회성 성격이 주된 진단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진단명이 붙게 됐을 때 그 진단서를 받아 가지고는 제출을 하는 거죠. 근데 본인은 그런 걸 주장할지 모르나 요즘은 이제 검찰 안에도 심리 분석을 할 수 있는 프로파일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식으로 면담을 하고 검사를 했을 때 조현병이 진단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입니다.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상동기 범죄가 정신질환이랑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경찰 분들도 오해를 하시게 되는 거죠. 오늘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만. 네. 오늘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만. 그리고 중간에 질문 있으면은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은 중간중간 무겁지 않은 주제로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이 오늘의 무거운 주제 사이사이를 좀 메꿔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몬순이님께서 또 인사를 주셨고요. 그리고 유이님께서는 날씨가 더워지면 사람들이 화가 더 많아진다고 들었어요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날이 더우면 이제 불쾌지수가 높아지니까 그런 건데 이게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동남아 지역을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습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습하진 않으니까 날이 덥더라도 습하지 않으면 그늘만 들어가도 조금은 시원해져서 그러면 또 나쁘지 않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더보이님께서는 오늘은 무거운 주제네요 하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무거운 주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비욘디에서 좀 나누고 싶기도 해서요. 유이님은 저도 낯선 곳에 가면 주위와 그 주위의 사람들을 잘 살핍니다. 좀 이상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피해서 지나갑니다. 이게 제가 저도 이제 반성을 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탔어요. 제가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 한 30대 정도 되는 청년이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지하철 안을 배회하는 거죠. 배회하는데 정신질환자라고 하기에는 이 정신질환 장애인,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실제 장애인이고 장애인 분이신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을 잘 안 쓰죠. 그런 분들은. 그렇다고 위험하게 누군가한테 가서 막 욕설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제 막 큰 소리로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막상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고 딱 봤을 때 위험해 보이지는 않고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 분이시구나인데 저도 모르게 피하게 되더라고요. 피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주변 분들도 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근데 그런 분들도 어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장애인 분들이시라면 당연히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좀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존중할 부분은 존중해야 되는데 그때 저도 이렇게 피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이렇게 반성을 하는 거죠. '아 나도 피하는데 정신과 의사인 나도 지금 저렇게 피하는데 일반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더 불안해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귀여운 예 장애인 분들이 있으세요. 막 트로트 노래 되게 세게 이렇게 틀어 놓고는 흥얼흥얼 거리면서 막 이렇게 약간의 그 주변의 눈치를 좀 안 보고 막 이런 경우들. 그런 경우라 그러면은 뭐 귀여우시니까 쪼끔 뭐 소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뭐 괜찮아.' 하는데 이제 약간 배회를 하신다거나 약간 목소리가 너무 큰데 거기에 뭔가 이렇게 감정이 좀 섞여 있다거나 이러면은 아무래도 좀 겁이 나죠. 네. 정은미 님께서는 "저는 청소년 자녀들 택시도 못 타게 하는데요. 가끔은 판단력이 흐려지네요. 밤늦게 편의점 간다 해도 걱정되더라고요." 어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진짜요. 정말요. 요즘은 사실 뭐 앱으로 이용하는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택시의 택시 번호까지 다 남아 있잖아요. 다 남아 있어서 어 사실 택시 안에서 뭐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이런 게 예전보다도 훨씬 안전해진 셈이죠. 예. 근데 사람들은 이런 택시도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런 거겠죠. 우리 사회가 어떤 과거에는 알려질 수 없었던 범죄 영역들을 혹은 밝혀지지 않았던 범죄 영역들 그리고 뉴스를 굳이 찾아서 보지 않으면은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는 어떤, 어떤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인제는 뭐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이걸로 내가 원하는 뭐랄까요? 사건 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을 볼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범죄물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일부러 막 이런 거 틀어 놓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 왜 틀어 놓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왜 틀어 놓고 주무시지? 약간 근데 그걸 듣다 보면 잠이 잘 오신대요. 그래서 뭐 개인 취향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SNS나 혹은 이제 포털 기사를 통해 가지고 쉽게 이제 사건 사고에 대한 내용들을 접할 수 있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 인식이 왜곡되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대부분 이제 신문 가끔 이제 찾아보거나 뉴스를 일부러 골라 보거나 혹은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그램을 일부러 찾아보거나 하지 않으면은 그냥 지나갔던 어떤 사건 사고들을 인제는 내가 관심만 있으면 자꾸 이런 걸 찾아보게 되니까 왜곡되는 거죠. SNS가 우리의 인식을 왜곡시키듯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의 홍수라는 게 그것도 내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게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고의 어떤 체계 사회적인 인식을 정상적으로 균형 있게 가져가는 거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애들한테 어린애들한테 젊은 애들이라 그러면 안 되죠. 청소년들에게 소아청소년들에게 SNS나 유튜브가 위해할 수 있다는 게 해로울 수 있다는 게 이제 정상적인 인식 자체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야죠. 당연히 세상은 좋아졌습니다. 너무 편해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 그냥 가져다 줍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사람에 대한 불안은 더 커져 간다는 거죠. 근데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생각을 더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왜곡되게 옥죄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이제는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말도 못하게 AI가 발전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AI는 과연 우리의 사고 체계를 확장시키면서 균형감 있게 잡아줄 것이냐. 우리의 생각을 더 자유롭게 다양한 사고들을
원만하게 하면서 중심축을 잘 잡아줄 것이냐, 아니면 AI가 우리의 생각을 더 축소시키거나 한 방향으로 왜곡시킬 거냐에 있어서 SNS나 뭐 이런 걸 보고 있으면 AI가 우리의 어떤 사고 체계에 주는 영향도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뚜이님께서도 저랑 피디님한테 인사를 해주셨고요. 김뚜이님은 중학교 때 납치당할 뻔한 적이 있어서 30년이 지나도 밤에 혼자 못 다녀요. 무서워요.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이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 뭐 옛날에는 유괴 범죄 같은 것들이 실제로 있었고 지금도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걸 보면 참 정말 인간인가 싶고, 요즘은 뭐 보이스피싱으로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그게 너무 고도화되고 있잖아요. 어디에나 범죄는 있기 마련인데 그래도 이런 거죠. 우리가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예 어 기본적인 신뢰는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물론 이제 밤 시간대에는 위험하죠. 우리나라가 안전한 거지 전 세계에 밤에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만 안전한 거죠. 우리나라가 유독 우리나라랑 몇 개 나라만 유독 밤 시간대에 다녀도 안전한 거지, 뭐 다른 OECD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밤에 돌아다니는 데는 없죠. 밤에 돌아다니는 데는 없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밤에 바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 뭐 예를 들어 식당이든 술집이든 뭐 클럽이든 뭐 이런 데가 성행을 하는 나라다 보니 밤에 유동 인구도 많은 거죠. 외국에 비해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일정 부분에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면 안전망이 일정 부분 생기니까요. 사람들이 없는 것보다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도 이제 점차 사회가 안정이 되면, 더 안정이 되면 음 밤에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논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죠. 그러면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늘겠죠?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두희님 오늘 배경 멋있다고 하셨는데 비욘디가 이렇게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대형 스크린을 갖다 놓으셔서 뭔가 이렇게 되게 스튜디오 느낌이 더 살죠. 유이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조심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사람과의 적당한 거리나 가볍게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는 가지고 다닙니다. 유이님 지금은 아무래도 그 덴버에 계신 거죠. 콜로라도에 사시기 때문에 한국하고는 또 조금 환경이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한국에서는 보호할 수 있는 도구를 들고 다니는 경우는 뭐 일반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신과 진료실에 이제 그 보호 장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진료실에 문을 두 개를 만들어서 의사가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는, 예전에 또 임태원 선생님이 강북삼성에서 돌아가신 적이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이렇게 피습을 당해서 돌아가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신과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무 조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피 통로를 따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구를 가져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가스총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쓴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쓴 적 없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 이제 정신질환이 방치된 채 오래 있게 되면 왜곡된 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진료실 상황에서 위험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실제 교과서에도 정신과 의사의 경우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교과서에도 한 챕터로 만들어 놓을 정도니까요. 물론 진료를 잘 받고 관리를 잘 받으시는 이제 정신질환자분들은 뭐 사회적으로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근데 다만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언급되는 부분이 왜 정신질환자분들이 관리받지 않고 방치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져서 입원을 해 계셔야 할 분들이 입원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2010년 13년도인가? 예. 10년 전쯤에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정신질환에 대한 어떤 치료나 관리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법령인데요. 법문인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입원 절차, 정신과 입원 절차가 어 사람의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옵니다.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와서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정신과 입원 절차 자체를 상당히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정신과 그러니까 직계 보호자, 보호 의무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직계입니다. 형제가 안 됩니다. 형제는 같이 살고 있는 경우만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부모 아니면 자녀 아니면은 배우자. 직계 보호자의 2명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의사가 판단을 해서 직계 보호자 2명의 동의를 통해서 입원을 하고 난 다음에 외부 병원에 있는 정신과 의사가 방문을 해서 이 입원이 적합한지에 대한 걸 한 번 더 판단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제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이 입원이 지금 유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도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많이 좋아하셨기 때문에 굳이 강제 입원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정하면은 퇴원시켜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절차 자체가 까다로워진 거죠. 그게 정신질환과 관련된 입원 절차를 방해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나 정신질환자분들이 또 그 가족에 의해서든 외부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든 이 정신과 입원이 악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신질환자분들의 인권 역시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죠. 예. 왜 과거에는 안 좋은 사례들이 좀 많았기 때문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저는 가장 큰 우리나라의 정신과 입원의 문제는 이 정신과 입원 절차에 대한 문제는 정신질환자의 기본적인 관리 혹은 책임 그리고 입원에서의 뭐 그 절차에 대한 부분 역시 가족에게 맡겨 놓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지금은 가족이 적죠. 줄어들어 있죠.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가 서로서로 멀어져 있습니다. 직계보호자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직계보호자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한국에 없거나 아니면 저 멀리 지방에 있거나 그리고 요즘은 의외로 직계보호자 즉 부모 자녀 간에 연을 끊고 아예 연락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많다기보다는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한 정신질환자가 있을 때 직계보호자가 없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의료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이분의 어떤 치료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가족에게 지금 책임을 지어 놓는 법을 가진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이 법은 어디서 왔느냐? 일본에서 왔습니다. 일본 제도예요. 전 세계의 대부분의 선진국은 정신질환의 입원 절차는 정신과 의사와 일정 부분 그 경찰이나 소방 쪽이나 그리고 법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즉 가족이 개입하지 않아요. 가족이 도움을 줄진 모르겠지만 입원에 대한 절차와 판단에 있어서는 어쨌든 공공기관의 전문가가 그 절차에 대한 거를 판단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가족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책임을 맡겨 놓은 이 제도를 만들어낸 일본의 제도 역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일본도 가족에게 더 이상 그 책임과 입원 절차에 대한 거를
가족에게 맡겨놓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바뀌어야죠. 우리나라 바뀌어야죠.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중증 정신질환, 예, 즉 어 본인 스스로가 병에 대한 인식을 가지지 못해서 치료를 거부하려고 할 수 있는 중증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책임을 집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치료 명령이나 관리나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책임을 집니다. 비용도 국가에서 책임을 집니다. 대신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치료를 반드시 받게끔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이상동기 범죄의 대부분이 정신질환이 원인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중증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이상동기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안전한 사회를 가기 위해서는 이 중증 정신질환자 분들이 에 정당한 이분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이분들의 의료권을 지켜드릴 수 있는 적절한 치료 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절차가 보완돼야 한다는 거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청지기님께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물론 정의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집단에서 정의를 내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제 사회학자들이 정의를 내리는 게 있고, 범죄 심리학에서 하는 게 있고, 정신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좀 이렇게 정의를 좀 다르게 내리십니다만, 어쨌든 정신과 영역에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정신과 용어는 아닙니다. 정신과 용어는 아닙니다. 정신과에서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를 진단명으로 쓰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는 기본적으로 공감이 안 됩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얼마만큼 힘들어할까, 아파할까, 불편해할까에 대한 그 영역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악의성이 있냐 없냐로 저는 봅니다. 사이코패스는 분명한 악의성을 가집니다. 즉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상대방을 착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소시오패스는 남에게 이렇게 남에게 나쁘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행동만 봤을 땐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나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배경에 사이코패스는 정확한 악의성을 가지고 있다면 소시오패스는 본인이 그렇게 의도한 바는 아닌데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그 어떤 피해의 정도는 사이코패스가 월등히 높죠. 사이코패스가 월등히 높습니다. 어 W님께서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뭐 그런 건가요? 그런 거죠. 이 특히나 사이코패스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났을 때는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도 본인의 범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 가려고 오만 가지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심신미약이 대표적인 경우죠. 혹은 나 술 취해서 기억 안 난다. 이런 식의 반응인 거죠. 어. W님께서 분위기 전환 질문입니다. 고난의 주간은 다 끝나신 건가요? 고난의 주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지금 주말인데도 쉬지도 못했고요. 오늘도 지금 계속이고, 요즘은 이제 확실하게 제가 일을 좀 줄여야 돼요. 이제는 일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방송 매체가 늘었잖아요. 예전에는 TV 방송밖에 없었고 케이블 방송밖에 없었다면 지금 유튜브가 있고 너무 많은 방송들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계속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고 또 강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는 조금 일을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죄송하지만 이제 일을 고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료에 차질이 생기더라고요. 어찌됐건 저는 정신과 의사니까 진료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물론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저의 뭐 대부분의 정체성이 다 진료에만 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가 이제까지 예 쭉 보고 있는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예 진료를 그래도 뭐 규칙적으로 봐 드려야 되는데 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일을 쪼끔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챙겨야 되고요. 예. 감사합니다. 생각해 주셔서. 예. 김두희 님께서는 "범죄자들은 일부러 정신과 갔다가 범죄 저지르는 경우도 있을까요?"라고 하셨는데 뭐 그런 경우들도 저는 실제로 본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일부러 이렇게 기록을 좀 남겨 놓는 거죠. 자기가 마치 뭐 알코올 중독자인 것처럼 예. 혹은 이제 무슨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고요.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예. 정신과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뭔가 되게 심각한 병적인 상황에 있는 것처럼 기록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어떤 수사하시는 분들이나 판사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 진단서만 딱 봐도 예 그리고 필요하면 진료 기록 다 갖다 달라 그러면 되니까요. 그럼 진료 기록 딱 보면 아는데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수를 써도 그런 수를 써도 못 빠져나간다. 예. 생각하시면 되고 심신미약 아까 전에 더블유 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심신미약은 기본적인 판단력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설령 되게 뭐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누군가를 죽였다 했을 때 내가 이 죽이는 행위가 이런 행동이 사회적으로 처벌받는다는 개념조차 형성되지 않을 정도로 예 그 인지 기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왜곡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아무리 중증 정신질환이라 하더라도 예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게 나쁘다는 건 압니다. 그러면 이거는 적어도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다만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그게 중증 정신질환의 영역이 있는 경우에는 다소의 감형 요소로 작용을 하거나 혹은 예 교도소가 아니라 치료 감호소라고 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수용 생활을 하게 되는 식으로 좀 바뀝니다. 즉 치료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중요하죠. 네. 어. 나나님께서는 "양극성장애 남편이 문을 꼭꼭 닫고 생활하는데 그냥 둬도 될지 약은 잘 먹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말이 너무 없고 속을 모르겠어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긴 합니다. 운전할 때도 시도 받으면 뭔가 조는 듯한 느낌이라 구부정해지면서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이렇습니다. 양극성 장애는 증상이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나한테 맞는 약을 즉 기분 조절제 등의 약을 안정적으로 쓰고 있을 때는 그 바뀌는 폭이 줍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뭔가 이 양극성 장애의 에너지라고 표현하죠. 그 에너지가 강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는 중에라도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기분이 뜨기도 하고 깔아앉기도 합니다. 예. 이게 계속 좀 변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약을 계속 조절해 드려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어 조절이 잘 되는 양성 장애 분들은 약을 기본적인 약만 딱 사용하면은 그 이후로는 그 약으로 고정해도 됩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그 양성 장애 병의 에너지가 큰 경우에는 흔들리거든요,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끔 약을 조절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처지신다면 약간 양극성 장애의 우울 에피소드, 우울기로 넘어가는 거기에 걸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끔 약을 바꿔 줘야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약의 부작용으로 처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조증 상태가 있을 때는 그게 경조증이 됐든 그러니까 약한 조증이 됐든 심한 조증이 됐든 조증 상태가 있을 때는 눌러주는 약을 사용하거든요. 왜냐면은 떠 있으니까 당연히 누르는 약을 쓰겠죠. 그리고 기분이 어느 정도 중간 기분에 도달하게 되면은 누르는 약을 뺍니다, 일정 부분. 왜냐하면 거기서 더 눌리면은 처지니까요. 예. 그러면 누르는 약을 일정 부분 빼주는데 그 약을 안 빼고 계속 쓰는 경우에는 약 때문에 처집니다. 약 때문에 졸릴 수도 있고요. 약 때문에 의욕이나 에너지가 더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생각이 막 우울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멍해집니다. 그냥 처집니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라 그러면은 그런 약을 다시금 좀 조정을 해 주면 예 좀 일정 부분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양극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계속 변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 증상에 대한 걸 알고 있으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아 저 지금 요즘 증상을 보니까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약간 올라가는 것 같아요." 혹은 "지금 그 약 때문인지 지금 더 처지는 것 같아요."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의 병이나 그리고 그 증상의 양상 그리고 사용하는 약물의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거를 교육하는 거를 치료의 한 방편으로 둡니다. 그걸 우리가 사이코 에듀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예. 뭐 정신의학적 교육 뭐 이렇게 번역해야 될까요? 교육 치료라고 하는 거죠. 교육 치료. 그래서 끊임없이 의사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나한테 맞는 약을 끊임없이 조절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음. 또 볼까요? 주아의 미안 채널님께서도 인사를 해 주셨고 예. 아 "위험한 분들은 TV에서 정장 양복 빼입고 나오는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약간 정장스럽게 입고 나와서 네. 아마 제가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스티브 잡스가 잘못했죠. 그 약간 예. 결국에는 이거 자체가 우리의 생각을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저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에어컨이라고 봅니다. 일리 있네요.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습니다. 예. 어유 뭐 질문 많이 주셨네요. 그래도 쪼끔 이렇게 쑥 훑어보면서 말씀 좀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유니 님은 제가 사는 곳은 콜로라도죠. 속도 위반도 드론으로 잡아냅니다. 이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그렇지 않을까요? 예. 비알 님께서는 처음 제가 뵙는 닉네임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어떤 사례들을 보시면서 자기 정화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기 정화. 그쵸. 이게 뭐 일종의 스트레스 관리죠. 정신과 의사가 근데 다만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아유 정신과 의사 그거 힘들어서 어떡해요. 사람들 힘든 얘기도 계속 들어주고." 예. 근데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희보다 더 힘든 일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텔레마케팅 하시는 분들이나 그 뭐예요? 그 AS 관련된 전화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훨씬 더 괴로우시겠죠. 감정 노동 계속 하셔야 되니까요. 예. 그리고 저 얼마 전에 얘기 들었는데 그 자살 관련된 이제 도움 주는 그러니까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살 위험에 처해신 분들이 이렇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그 뭐 생명의 전화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전화를 해 가지고는 뭐 되게 성적인 이야기부터 뭐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제발 그러지 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을 왜 그렇게 괴롭혀요? 자 정말 그런 걸 보면은 인간이 과연 선한가 악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까지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W 님께서는 스마트폰이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는데 누군가는 그 스마트폰과 콘텐츠로 큰 돈을 벌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쵸.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네. 예전에는 TV를 바보 상자라고 불렀죠. 그리고 TV 같은 경우에는 TV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콘텐츠보다 규제를 많이 하는 뭐 매체잖아요. 신문도 마찬가지고요. 예. 뭐 보도 준칙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근데 정말 아주 선정적이거나 아주 잔혹하지 않는 한 지금 SNS는 어떤 그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죠. 이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을까요? 이제 인류가 처음 경험하는 영역일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규제가 없는 콘텐츠가 남발되는 사회를 사는 거는 현대 사회가 역사상 거의 처음 맞이하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SNS에 일정 부분의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은 이거 이후에 어떤 사회가 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가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들이 들어서 그런 거죠. 마카롱 님께서도 인사해 주시면서 "햇살 좋은 아침 티테이블에서 커피 마시면서 선생님 오전 방송 듣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부럽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그래도 오늘 잠깐 이렇게 지방에서 강연이 하나 있어 가지고요.
좀 이따 이제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뭐 음악 들으면서 중간에 좀 쉬기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님은 그래도 인터넷 덕분에 재택근무하면서 아이들 셋을 제가 키웠습니다. 장점도 단점도 있네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찌됐건 현대 어떤 기술의 발전 자체가 과거에 이제 제한됐던 많은 영역들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어. 더블유님은 우리나라는 밤새워 술을 마실 수 있고 길바닥에서 술을 마셔도 되는 나라입니다.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하셨는데 그쵸. 술 먹고 누가 뻗어 있어도 예. 나쁜 짓 안 하고 예. 그러니까 그게 큰 대로변에만 뻗어 있으면 예. 뭐 으슥한 골목은 안 되겠지만 예 그러면 뭐 결국에는 뭐 경찰이든 와 가지고는 도와주는 나라가 우리나라니까요. 예. 정은미 님께서는 "주제는 무거우나 오늘 배경과 선생님 얼굴은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장을 입고 와서 좀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어 이 정신과 입원과 관련해 가지고 유이 님이 "병원들이 운영이 어려워져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실제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한테도 이제 가끔 입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오시면 "이거 의뢰서를 적어 드릴 테니 입원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적어 드립니다. 그러면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분들께서 "아 그러면 어느 병원 입원해야 될지 쪼끔 연결 좀 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연결해 드릴 병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접 알아보셔야 됩니다. 혹은 보건소 같은 데 문의하셔 가지고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예전엔 안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병원 연계를 해 드리고 거기 있는 선생님한테 예 이렇게 정보를 드려서 예 그 절차 같은 것들도 쪼끔 만들어 드리곤 했는데 어찌 됐건 지금 대학병원이 의료 대란 상황이고 그리고 뭐 2차 병원급에서 정신과 병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도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가 책임제라는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걸 고스란히 환자랑 특히 가족들한테 맡겨 놓는다는 거는 너무 정부 입장에서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뭐 정신과 의료 체계 안에 있는 저 같은 사람도 무책임한 거긴 합니다만. 네. 반성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제도 보완이 필요한 거죠. 예. 주아의 미안 채널님께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강제 입원은 인권 관련된 사항이라서 사법 입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법원에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주아의 미안 채널님 대단하신데 이거 정보를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가지고 계신 거죠. 지금 정신과 의사들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게 국가 책임제랑 예 사법 입원 제도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우리가 판단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단독 판단에 입원에 대한 걸 저희도 원치 않습니다. 예. 당연히 예 한 집단이 그 누군가의 인권을 구속할 수 있는 강제로 치료받는다는 거는 구속한다는 거잖아요. 인권을 제한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치료를 위해서 제한하는 거긴 하죠. 사회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분의 치료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인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권한을 정신과 의사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책임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가족이라는 대상자를 뒀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어 정신과 전문의가 예 이거 지금 병의 증상이 악화되고 있어서 혹은 지금 증상이 심하니 입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입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예 변호사가 판사한테 얘기하듯이 이제 가정법원 주로 가정법원에서 하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사법입원 제도를 많이 쓰는데 대부분 가정법원에서 합니다. 그럼 가정법원 판사님한테 보내면 거기서 이제 자료를 딱 보고 이거 입원 필요하겠다." 혹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조사원 보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절차들을 가져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사법입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그 방향성은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판사분들이 그만큼 일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신과 입원 제도라는 거는 이게 빨리 이제 판단이 내려져야 되는데 예
그렇다면은 지금 뭐 법원에서 저도 이제 법정을 갈 일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뭐 법원에서 판결 한번 받으려 그러면은 이미 뭐 조사 다 끝나고 뭐 변론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받는데 뭐 몇 개월씩 밀리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돼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의 어떤 제도적인 혹은 절차적인 또 예산적인 부분이 조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이래저래 조금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참 좋네요. 예. 그리고 아 예, 이건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게 좋겠네요. 달빛 님께서는 예 "선생님 진료 받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예. 2025년 새해부터 진료 신청을 했는데 계속 안 되신 거죠? 계속 마감되고 예 "아이가 꼭 선생님한테 진료받고 싶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라고 해 주셨는데 어 이건 일단 1 차적으로는 제가 죄송한 부분이고요. 1 차적으로는 제가 죄송한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초진 진료를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한 60명 정도가 대기가 돼 있어서 초진 진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정신과 진료에 있어서 지금 이것만 좀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정신과 진료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진료 예약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진료를 지금 받고 싶은데 내가 지금 당장 공황장애가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우울증이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강박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금 당장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정신과 진료가 지금 당장 필요한데 뭐 네이버나 뭐 이런 지도에서 검색하겠죠. 근처에 정신과가 어디 있나? 해서 전화를 해 보면은 다 당일 진료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럼 "아 그런가요? 그럼 이 예약 좀 잡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 예약 잡으려고 그러면은 2주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떤 데는 한 달 기다리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료 예약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이게 1차 의료거든요. 저만 하도 지금 1차 의료기관이죠. 지역 사회에서 제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건 아니니까요. 의료기관에서의 어떤 보면 최전선인데 당일 진료가 안 됩니다. 그게 지금 정신과 진료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물론 당일 진료 받으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십니다. 예.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과 진료가 기본적으로 다른 내과 진료랑 다르게 오셔 가지고는 검사하시고 의사는 이제 잠깐 이렇게 검사 결과 바탕으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정신과 의사가 대부분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오셔 가지고 뭐 면담하면서 증상 파악해야 되고 그러면서 치료 계획 같은 거 머리 안으로 생각해 가지고 처방을 내야 되고 예. 예 그 시간이 진료 시간이 기본적으로 의사 혼자서 담당해야 되는 진료 시간이 꽤 걸립니다, 초진의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무조건 30 분을 두고 있거든요. 이것도 짧죠. 이것도 짧습니다. 근데 내과나 정형외과나 다른 과에서는 이 초진이 빨리빨리 진료를 볼 수 있는 게 검사를 중간에 하기 때문에 예 의사는 그 중간에 다른 환자분들을 계속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정신과 의사는 딱 정신과 의사 한 명이 혼자서 이제 진료를 계속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정해져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환자 수를 더 늘려 버리면 어 진료의 퀄리티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1차 진료를 보는 데 있어서 증상이 너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의료에서 감당이 안 됩니다. 즉 입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 경우에 이제 일반적인 정신과 진료를 오시면 이게 진료를 어떻게 연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드문 일이지만 의사가 위험하거든요. 근데 1차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 다소 공격적인 환자가 왔을 때 대처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일 예약 자체가 잘 안 잡히는 경우들이 생겨요. 예. 의사가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를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도 일정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신과 선생님들 안에서도 그렇지만 정부에서도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진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본적인 진료는 제 병원에서 보더라도 하다못해 1 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응급실 뭐 지역 거점 여러 병원들이 있으니까요.
거기 응급실에서 정신과 의사 진료를 보는 거죠. 그리고 급한 경우에는 여기 응급실로 오시면은 당일 진료 가능합니다. 정신과 의사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이라는 환경은 안전도 확보가 되잖아요.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병원에 있는 입원실로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정신과 의사의 경우에는 어 1 차 의료기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진료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다른 좀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병원에서 그게 뭐 응급실이 됐든 혹은 그 의료기 좀 더 2 차 병원이나 3 차 병원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외래가 됐든 그런 데서 진료를 좀 보면서 진료를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아닐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게 법적인 영역으로 지금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저희 병원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보려고 그러면 이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이게 약간 그런 이상한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병원 뭐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병원 저희 병원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저희 병원이 뭐 다른 병원보다 뛰어납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저희 병원에는 그래도 제가 신뢰하는 다른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혹여나 이게 제가 그냥 뭐 인지도가 높아서 그런 거지 제가 진료를 엄청 잘 본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저한테 진료가 안 되시는 경우에는 또 다른 좋은 선생님들한테 진료를 좀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가 길어졌네요. 제가 인제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네. 11시 6 분이고요. 1 시간 쪼끔 넘는 시간입니다만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해 주시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눠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모든 댓글들을 다 소개해 드리진 못했습니다만 남겨 주신 댓글 꼼꼼하게 읽고 또 다른 진료를 아니 다른 진료래. 다른 다음번 또 방송을 할 때 반영해서 또 쪼끔은 더 편한 주제로 또 여러분들하고 약간 사랑방적인 환경에서의 예 이야기들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주 행복하게 시작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는 아침 10 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